염정을 정의하다 시리즈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젖산을 처리하는 두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하고 피로하고 관계되는 것이라면 카페인과 알코올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여러가지 지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강의의 속도가 좀 조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틀에서 부분이 정리되어져 가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제가 쓴 논문, 책 반 권 정도 분량의 논문인데요. 그 의미의 정확성을 위해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직접 참여하는 영어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은 상당히 비약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금 강의 57개, 오늘 58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살을 찌워서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에 한번 중간에 어떤 다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부록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목은 제2의 방법서설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서설이라는 것은 How to find the truth. 진실을 찾는 방법. 진리. 너무 진리라 그러면 종교적인 의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원래 이제 진리라고 해석하는 게 많은데요. 진리를 찾는 방법. 진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실이죠. 맞다고 생각하는 사실. 무엇을 맞다고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고민했던 분이 이제 방법 서설을 지으신 어떤 데카르트, 1600년대에 살으셨던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이 데카르트와 제가 베르그송에 대해서 매우 제가 죄송하게도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반복되는 느낌도 있지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록 시간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치과의사고 개업 치과의사로서 제가 특별히 많은 능력의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강의를 잘 못하죠.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반복이 있는 점입니다. 반복이 자주 일어나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반복이 그 상황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사고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할 때 조금 일반 강의 하시는 분들하고 좀 강의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저도 저를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데카르트의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오늘 강의도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제가 생각한 부분들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2의 방법서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가 제 책이 있죠, 그죠? 제 책을 좀 홍보하는 것 같지만 제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읽어보면 읽어보면은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서 어색하고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논리에 비약이 있다는 거죠. 논리에 비약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논리에 비약이 없습니다. 제 책은. 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겠죠. 제가 아는 내용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점은 데카르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벨그송은 오히려 뭐 인문학 쪽에 있다 보니까 인문학 쪽에 있었고 좀 독서라든지 어떤 이렇게 설명하는 데만 익숙한 그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그런 어려움이 적했고 또 이제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또 프랑스적인 또 상황이 있었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데카르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읽어보고 베르그송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최근에 읽었지만 이 두 분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가지고 제 책과 제가 했던 강의 만한 비플이라는 그 강의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제가 데카르트 이름만 들어봤지만 베르그송 이름도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소했었고요.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뭐 생명체의 특성 파트, 만한비풀의 생명체 특성 파트가 베르그송에 거의 판박이나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분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약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제 책에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책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걸 혹시나 이해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프롤로그 다음에 그 사전 고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전 고지에 저의 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놓습니다. 미리 고지를 하는 거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뭔가 근거가 부족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책이 그냥 두서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책은 굉장히 놀랍게 짜여져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해하는 데서 급진전이 일어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염전 파트를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소수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만한비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 모습들 보고 계실 텐데요. 만한비풀 풀었다. 제가 풀었다고 얘기를 해도 인정할 수가 없죠. 그 갭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운해와 잔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해, 잔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리고 제가 베르그송 데카르트 이야기할 때 종종 설명을 드렸는데요. 운해는 이제 직관력을 가지고 있고 분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잔해가 독설력과 관계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좌우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요. 좌우로 나눌 수 없다. 이 잔해, 운해 나눈 분도 머리가 우측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좌측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게 제가 누군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것은 실험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좌우내에 대한 학설이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알려졌는데 지금은 막 실험을 막 해보니까 좌우가 차이가 없더라. 같이 막 움직이더라. 뭐 fMRI 같은 거 찍어보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좌우가 차이가 난다라고 저 역시 좌우 내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운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적이죠. 직관과 통합적인 사고. 이 어떤 좌우내의 어떤 이 분열 상황은 이 굉장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운해를 쓰지 못하는 문제는 굉장히 운해를 사용하고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을 이 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이제 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저번에 연역 그죠? 저번 시간에 제가 저번 시간 거를 리뷰해보면서 직관과 연역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잘 이해하셨을까? 저 여러분들 무시해서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도 옛날엔 어려운 얘기였어요. 한때는 저도 의학 공부를 마치고 영문도 제법 보고 국문해서 뭐
동양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나름 많은 공부를 했지만 연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관이라는 무엇인지 참 이게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관이라는 거는 뭐냐? 연역이란 뭐냐? 연역이라는 건 쉽게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관한 책을 찾아보시면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3단 논법 이렇게 그죠? 3단 논법 생각하려면 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옷은 희다 그죠? 옷은 희다 그러니까 의사의 옷은 희다 모든 흰옷은 의사의 옷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3단 논법이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이렇게 3단으로 해서 논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연역이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결론, 원인과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런 것들 연역이라는 거고요. 직관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런 사실, 저런 사실, 이런 사실, 요런 사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이게 go straight through 하는 거죠. see through라는 거죠. through see through 쭉 어떤 사실들이 있을 때 그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은 지금 직관적인 거에 의해서 어떤 사실들이 이렇게 깨어 맞춰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인체에 대한 거라든지 과학에 대한 사실들 이런 사실들이 어떤 분이 그것도 이건 어떤 이런 개별적인 어떤 사실을 얻어내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관찰이라는 것도 관찰력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거 갖다가 어떤 사람이 시스루 하죠.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이제 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걸 이제 직관이라는 방법이고요. 이거 운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역이라는 방법은 3단 논법 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출해내는 거죠. 연역적인 방법으로 도출해내는 걸 얘기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우리 머리를 어떻게 써서 진리를 찾아내야 될 수 있는 것인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방법을 찾는 방법이죠. 머리를 쓰는 방법. 제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논리의 비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제 책이 아직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논리의 비약 문제인데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한번 보기에도 사실상 바쁘고 제가 제 이야기가 정말 주류인가 회의가 많이 되시겠지만 다시 읽어보십시오.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책을 쓰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하고 또 가까우신 분이라 제가 책을 쓰고 책을 10분 안 되는 분에게 제가 책을 직접 드렸거든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분들에게 직접 드렸는데 그 책을 그때 이제 읽어보셨어요. 한번 책 리딩은 잘 하시는 분이니까 책을 잘 읽으셨는데 막히고 이런 부분이 많았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해서 말로 이렇게 차마 아는 사람이니까 말로 하긴 그렇지만 저하고는 좀 멀어졌었어요. 네, 이상한 책을 쓰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거기에 또 빠져서 제 책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막 활동을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우연히 기다리다가 서점에서 의학 파트에서 제 책이 한번 꼽혀있더라는 거죠. 생로병사. 그 책을 그래서 시간도 나서 기다리시는 겸해서 그냥 한번 다시 거기서 서점에서 읽어보셨대요. 제 책이 서점에 꽂혀있는 것도 저도 놀랐는데
제 책 그렇게 뭐 많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벌써 1년 반 정도 돼가는데 이미 사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있고, 제가 뭐 끝발이는 그 무슨 교수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뭐 그런 책을 출판을 해서 서점에 비치된다는 자체가 이미 저한테는 기적과 다름없는 얘기거든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었더라고요. 저도 다 이렇게 막 맨날 서점 찾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읽으셨는데 그분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옛날에 읽었을 때는 논리의 비약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다시 읽으니까 진리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진리, 진실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환경공학이라는 거는 인문학 자연계통이죠. 자연계통이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통, 그 인문계통 이렇게 나눌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융합적인 파트에 있는 두 개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연계통 중에서 매우 분석적이고 실험적인데 치중하시는 분들은 제 책을 읽어도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인문계통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연계통의 소질을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연계통에 계신 분 중에서 인문적인 자연계통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요, 문해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문해가. 제 책에서 그래도 이게 프롤로그 뒤에 이 사전 고지를 단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근데 필자의 글은 설득과 증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다양한 자료와 제시를 해서 책 한 권을 읽어도 내용이 몇 개 없는 내용이 많다,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좀 다른 패턴으로 책이 진행됨을 암시하고 있죠. 제 사고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책이 생소할지 몰라도 서양에서는 이런 책이 많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현실도 제가 가는 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인데요. 스크리닝 한다. 일종의 직관인데 어떤 생각은 1, 2주 걸리고 어떤 생각은 오랫동안 걸린다. 계속 검열한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거부하도록, 팩트가 아니면 거부하도록 만들지만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간이 지난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경험적 직관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저는 융합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먼저 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융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데카르트는 방법 소설에서 진리를 찾는 방법에 대한 4가지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명백히 참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명백히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일단 철학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은 거부하라.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라. 복잡한 문제, 필요한 만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라. 바로 이 4규칙은 제가 연구했던 방법하고 제가 연구했던 기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저랑 닮은 유형의 사람을 잘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제가 데카르트를 만나고 나서는 세대를 넘어선 공감을 하였습니다. 데카르트란 사람이 저처럼 고민한 사람이, 저처럼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스럽네요. 두 번째는 작은 호흡을 나누는. 저도 치과 계통에서 더 연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문제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벌써 3, 4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부분을 연구를 하는데 제 스스로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아니면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동물적 감각 있죠.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3규칙은 왜냐면은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서 개개인에 대한 차이, 그리고 상황에 대한 차이를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또 다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은 명백히 참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참이라고 했지만 계속 참에 어떤 거는 70% 참, 어떤 거는 100% 참,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순간적으로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관적으로 있잖아요.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잘라서 각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은 정말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죠. 세 번째 규칙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순서로 생각하라. 복잡한 거, 단순한 거부터 생각하고 참을 만들어가고, 나중에 복잡한 대로 점점 나아가라. 순서가 없으면 순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규칙은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열거했는지 전체적으로 검사하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라는 거죠. 열거된 거, 검사, 재검사. 저 같은 경우에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 참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6개월 전, 1년 전에 참이라고, 거의 90% 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실이 나타나면은 앞에 것이 자동으로 다시 검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이 사람이 사고한 방식이죠, 이 사람. 데카르트라고 하면은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정도에서 지금 받아들여져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험을 통한 어떤 연역에 대한 방법, 연역해서 진리를 찾는 어떤 이성을 쓰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 르네상스 때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의 어떤 체계를 잡은 철학자이면서도 수학자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 철학이라는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구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을 보고 공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데카르트의 이야기도 상당히 나중에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뇌를 쓰는 사람에서 제 이야기를 제가 봤을 때 제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인문계통에서 한 5등에서 한 10등 정도 했던 사람, 반에서 5등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분이 잘 이해를 합니다. 1등, 2등 했던 사람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전교 1등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잘했던 사람이 인문계통에서 이 통합적 직관적 사고, 이것이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람은 맞다 인정하는 거죠. 통합적 직관적 사고를 얘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르그송이었습니다. 철학자이면서도, 이 친구는 철학자인데 역시 철학을 하면서도 자연과학의 어떤 생물학 파트를 공부했죠. 생물과 진화 파트를 공부를 스스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는데요.
이 베르그송이 노벨 문학상이 탄게 된 거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책을 써서 증명한 건 아니었고, 완전히 실험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었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정받아서 되게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노벨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문학상을 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책이 바로 창조적 진화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진화론도 증명될 수가 없고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많이 있고 영국 왕립학회에서 그런 것들이 진화론을 승인하고 땅땅땅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단계를 거치지만 창조적 진화라는 얘기를 프랑스에서 베르그송이 책으로 펴냈을 때도 이거 무슨 잡탕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무슨 논리냐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 그죠? 바티칸에서는 금수로 지정되고 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윈이 진화론을 꺼낼 때 다윈도 이미 예상을 했죠. 그래서 15년인가 자기가 책을 완성하고 나중에 그거를 발표하지 못하고 계속 자료만 보완하고 있는 처지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부분이 어떻게 생물의 어떤 진화에 대한 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철학자에 의해서 창조적 진화라는 건 저는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진화론도 물론 받아들였지만 창조를 덧입힌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생명의 어떤 신비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 베르그송이라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같은 송씨라고 베르그송 꺼내가지고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르그송은 80년 전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르그송이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 파트에서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 지나보십시오. 베르그송에 대한 그 비중이 장난 아니고 지금 그 책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 파트에서 베르그송의 책과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라고 하면은 지식에 대한 어떤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톨레랑스라고 하죠. 편견이 가장 없고 가장 그런 융화력이 가장 뛰어난 프랑스의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베르그송이 프랑스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회적 여건에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서 진짜 앞으로는 우리 한중일이 담당해야 되겠지만 영국과 프랑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차지하죠.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이 제 중간에 보면 또 중간 또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제 책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다시 2차 고지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이랑 제가 치과를 하니까 환자분이라는 얘기가 잘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사전 고지를 통해서 이제 직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차 고지는 무슨 얘기냐? 2차 고지는 76페이지. 제가 지금 제 강의는 적응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완벽히 퀀티를 짜지 않습니다. 퀀티를 한 40%에서 60% 정도만 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금 진행상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강의 중에도 많은 영감적인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또 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제가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땀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이 얘기로 진행될까 너무 또 생소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걸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음식과 열의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고지를 하고 이러는데 중간에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이스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B-A-Y-E-S 베이스 프린시플 잠깐 지금 베이스 프린시플이 아니라 CRM 베이스 CRM이라는
베이스 정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객관적인 정보가 많아질수록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 뒤쪽에 무엇이 있는가를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니까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 같은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정리라는 부분을 제가 74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대해서 음식과 예를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책에서 계속 그것을 자료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정리도 어떤 직관이라는 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베이스 정리는 물론 이제 뭐 수학적인 어떤 그런 정리, 확률에 대한 정의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 정보가 많아질수록 관련 정보가 늘어날수록 정답을 찾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죠. 정답을 찾을 때 바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추정하면은 그게 틀려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어떤 학문을 탐구하는 규칙에서 방법 서술에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어떤 이런 방식의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이 단순한 거, 이 복잡한 거, 이 바로 우리 생명체거든. 생명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과 신장,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락테이트 셔틀, 락테이트가 어떻게 어디로는 가고 어디로는 가지 않고 이제 머리로는 가는데 어디로는 가지 이런 어떤 상황 관계를 단순화해서 복잡한 순서로 우리 생명체 결국 인간 자신의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몸이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데카르트의 방식과 제가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운해는 바로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어떤 창의적이면서 지금 통합적인 어떤 이런 시각을 담고 있는데요. 운해를 키워야 한다. 근데 왜 이렇게 운해가 발달한 사람이 이게 적어졌느냐? 첫 번째는 운해가 발달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독서를 잘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소위 말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중에 운해가 발달한 사람이 많아요. 직관적인 이해 능력.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대중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민중이라고 하죠. 아무리 지식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민중이 결국에는 민중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역사가 바뀌죠. 이게 이제 국민들, 우리 서민들, 민중들은 알고 있다. 어떤 이런 정치적 개념을 정치적으로 그런 이 바로 운해입니다. 운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밀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운해가 발달하면은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그렇지만은 이 건강이 나빠져요. 운해가 발달하면은 운해는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뇌의 어떤 작용이나 이런 에너지가 그리고 이렇게 제처럼 좀 영감적인 것까지 많이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완전히 제가 지금 여타 이전 강의들에 비해서 지금 강의를 굉장히 지금 아주 전력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 강의가 지금 예전에 강의에 차분하지 못하고 더 듣기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운해적 사고를 지금 제가 많이 하는 강의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브로그로서. 이게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은 데카르트나 베르그송 자식들처럼 문제가 생겨요. 저 역시 제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많이 제가 지금 감히 위인들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제 자식에게도 문제가 많겠다 이런 거를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너무 좋을 때 너무 좋은 것 같다가도 너무 바보 같고, 책 읽으면 잘 막히고, 책도 읽기 힘들 때도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인간이 우뇌가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는, 제가 많은 비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발달하면 이게 죽는다. 흉선의 어떤 면역력은 우리의 이 뇌 부분하고 정반대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배탈이 났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한테는 조금 뭐 스트레스도 있었죠. 오늘 강의에 대한 비중이 좀 크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건강. 우뇌가 발달한 사람 건강이 나빠지기가 쉽다. 그리고 영감을 많이 쓰는 분이든, 사람이 뇌가 지나치게 발달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두뇌가 똑똑한 사람은 일찍 죽거나, 천재들은 일찍 사망하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데카르트도 자식이 없죠. 근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진화를 그쪽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자꾸 이제 뇌를 많이 쓰면 후생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에는 뇌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막히는 거죠.